바른 역사, 진실 추구.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작년 12월 3일 날 느닷없이 군인들이 여의도에 나타나서 사람들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초현실적인 광경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게 뭐야? 하는 생각들을 다들 잠깐 하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허둥지둥 뭐 각자 할 일이 뭔지를 이제 챙기고 했습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렇게 이제 아우성이 있고 또 저것을 듣는 마음들이 참 심란한데요. 이 사태의 본질은 좌우의 대결이라거나 또 진보 보수의 대결이라거나 혹은 또 여야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임시정부 시기부터 민주공화국을 우리 공동체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정표 삼아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야말로 현재까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정치 발전을 이루었던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이것을 무력으로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의 그 행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왜 저렇게 됐느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이거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제 내란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한 며칠간 집에 정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언제부터 슬금슬금 이게 여야 대결, 진보 보수의 대결, 이런 진영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게 지금 바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걱정해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많은 여러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진보 보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야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진영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좀 제대로 일깨워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풀어서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초, 혹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저렇게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힘으로 치고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칼 대신에 투표 용지를 가지고 싸우고 의사당 발코니에서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총칼의 싸움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왔던 그 소중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주변에 일깨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저런 프레임 전환이 지금 먹혀들고 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저 현상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딱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네 개는 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이 딱 두 개입니다. 분단 체제가 그렇고 지금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교편 생활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주의라는 게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구조화되고 신념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분단과 지역주의, 또 독재하에서 민주 반민주의 대결,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중첩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이것을 아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요, 어떤 경쟁자가 51%만 받아도, 아니 50.01%만 받아도 전체 100을 다 가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양당제를 낳게 되고 이 양당제가 진영 대결의 기본적인 주춧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단과 전쟁, 또 민주 반민주의 대결, 지역주의, 그것을 증폭시키는 소선거구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두 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두 쪽이 아니라 세 쪽, 네 쪽을 좀 내서 서로 좀 이렇게 손잡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다양성을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영 대결 혹은 이분법적 흑백 대결이라고 하는 역사 구조적 요인 위에 지금 이 윤석열의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서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 지금 저런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두 번째로 좀 화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윤석열을 왜 저렇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성정의 본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이 양반이 좀 독특한 양반입니다. 난 기질적으로 좀 독특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성정과 기질과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파헤쳐 봐야 될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런 자를 진작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지지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그냥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던 검사, 사람들을 들들 뽑고 쥐어짜내던 그런 검사로서 또 정치적 야심을 계획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노릇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정치적 계획을 발전시켜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조적으로 저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뭔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고치지 않으면 또 저런 놈을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개인의 성정을 파악하는 것만큼 저 사람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을 뽑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구조적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정당 제도 미발전에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공적 기구입니다. 뭐 사적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공적 기구예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헌법에서 언급하는 공적 기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지금 7조인가 뭐 정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앞에 나오느냐? 그 정당이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그 체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다른 모든 기구들보다가 뒤떨어진 후진 조직입니다. 뭐 교회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무슨 정부기구도 있고 별별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구를 망라해서 정당은 제일 가장 후진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는 역할은 뭐냐? 지도자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공천제도. 그 다음에 지도자를 추천하기에 앞서서 지도자를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 교육을 합니다. 선거에 참여합니다. 관료체제를 견제합니다. 예산을 짭니다. 무수히 많은 기구들이 역할들이 정당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규명해내지 않으면 혹은 또 그래서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또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서 어느 날 훌러덩 또 권력을 집어먹고 대통령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고요. 네 번째는 자, 윤석열이 저 사람이 저런 짓을 쉽게 하도록 마음먹었던 그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초집중 체제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그걸 제지할 수 없는 상황.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밖에 올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가 견제자로서 있지만 이게 사후적으로 저것을 수습하고 개선하고 회복해 나가는데 지금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사전에 저걸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저 무장력을 가지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도록 쉽게 마음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 저 대통령 권력, 저거 개선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쓸 정도로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다 대통령 권력이 초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또 권력 잡으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짚어봐야 될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통령 끌어내리면 우리가 다 잘 살게 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현재 이 체제 하에서 서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광장에서 표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 소리 지르는 저분들도 뭔가 속에 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이 나라가 두쪽나서 저렇게 암울한 상황을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태령을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 동료와 후배 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광경들이 밤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억눌리고 서럽게 살아온 젊은이들이 자유발언대의 순서를 기다리려고 수십 미터, 100m를 줄을 섰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한 발언들은 다 평소에 어디 가서 들어줄 사람 없는 이야기, 눈치 보여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거기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어디가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답답함에 대해서 거기 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냐?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호소해도 계속 무시당하고 밟히고 하던 것들을 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참고 살란 말이냐 라고 그 무대에서 밤을 새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 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 서로 약자의 동병상련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격려하고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권력 있는 자들 못 믿겠다. 도대체 잘 배웠다는 사람들 못 믿겠다. 우리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뭉치고 서로 단결하고 연대하지 아니하면 좋은 세상 만들기 어렵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은 뭐냐? 그 젊은이들은 다시 만나는 세계라는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돌의 노래가 있었다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억눌린 자의 그 슬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시민 연대를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발표를 곧 할 계획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이고 그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자.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도 역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 또 그 긴 배경은 또 있습니다.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선도 사실 곱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쫓아내면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나갔습니다. 진보도 나가고 보수도 나가고 남자도 나가고 여성도 나가고 아이들도 나가고 늙은이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이란 왕의 나라가 아닌 동시에 모두의 나라다.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피부가 검거나 희거나 남자나 여자나 이 모두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화주의의 실천 가치를 돌아서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박근혜 쫓아냈더니 내 삶은 달라진 게 없어. 역시 우리는 또 서럽고 서러운 삶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응원봉을 두고 젊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나갔느냐? 걔들이 억눌려 있어서 나갔습니다. 걔들이 직접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아니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유롭고 뭔 얘기든지 할 수가 있었어. 학교 교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긴장해야 돼. 눈치 봐야 돼. 여자들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면
이게 무슨 뭐 레디칼 페미니스트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욕을 해대고, 지 또래의 남자애들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놀려먹고 폭행하고, 이 폭력적 사회에 가장 눈치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참고 있던 그 아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의지의 낙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실 밝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챙겨주고 수술해 줄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단계로 진화하고 심화하고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화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독립유공자 이제 유족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30여 년간 우리 독립운동 사회를 이렇게 진단해 오면서 제 생각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광장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나가 광장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상시국회의를 여기서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 달에 2-3번씩 비상시국회를 여기서 열면서 나가서 각 시국회의를 감당해오고 했는데요. 막상 광장에 나가 봤더니 우리의 소리가 아닌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부르짖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윤석열 퇴진, 두 번째는 국힘당 해체, 세 번째는 친일파 청산. 그걸 보면서 저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외쳤는데 저기에 국힘당 해체가 쫓아나오고 그 뒤에 친일파 청산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역사는 역시 진보하고 있구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게 그 역사한 도도한 그 물결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제가 문제를 좀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우리 해방이 됐죠.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 친일파를 기용하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모두 다 복귀해라. 친일파들 다 있었던 사람들 모두 복귀하고, 그 친일파들이 다 복귀하고, 그 남는 시간에 일본 사람들이 재산 빼돌릴 건 다 빼돌리고 다시 이 사회의 주인이 돼가지고선 뭐 모든 걸 다. 그래서 여기 토착외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름까지 바꾸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선 살고 일본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여기 MBC의 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든 PD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일본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못 나갔는데 미군정이 들어오고 엄청난 자본을 미국으로 가면서 그래도 못 나간 사람들은 너무 지방으로 내려가서 토착외구로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일민족 반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 반민특위를 해체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4번이나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독수리 같은 빨갱이를 잡는 사람을 그걸 체포하고 그러면 누가 치안을 담당하냐, 풀어줘라 하는 성명서를 4번이나 발표하고, 그러한 역동적 세월 속에서 친일파들이 강건하게 이 사회의 주도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도층이 이승만 정권 밑에서 하다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데타를 잡고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수없는 사람을 선거 때만 되면 간첩을 만들어서 그 뭐 인혁당 사건이고 뭐 생사람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를 걱정해서 4.3 사건이나 제주 사건에 그냥 빨갱이로 몰아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단을 만들고 군대를 내서 수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친일민족 반역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을 앞세워가지고선 무조건 다 독립운동이라는 사람 여기 지금 차용조 우리 계시지만은 이름을 많으니까 이름을 차용조인데 신용조라고 바꿔가지고선 해방 후에 살았잖아요. 그 정도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핍박받는 그런 세월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친일민족 반역자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반공, 빨갱이 뭐 이걸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회 지금 이 국민의 당은 이건 해체가 아니라 그건 아주 녹여버려야 되는 그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오면서 그러한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오늘의 이런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친일민족 반역자 청산에 대한 것을 새롭게 들고 일어나서 역사의 물꼬를 바꿔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원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제 부산 지역에 6개 단체가 초청해서 강연하고 하룻밤 자고 제가 막 올라오자마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법정의 국민연대라는 소개를 안 하신 것 중에 사법정의 국민연대라는 그 단체를 제가 대표도 지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검사 시절부터 검사 부인 시절부터 많은 대기업과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뇌물과 선물을 받는 것을 끊임없이 리포트를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씨가 대선에 출마하고 이런 과정에서 7시간 녹취록이 폭로되고 연이어서 디올백 사건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7시간 녹취록이나 디올백 사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적극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 윤석열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나 국민들을 주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론하고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신년 모임하고 수후 간담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저는 저 밖에서 저렇게 아우성 치는 저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하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고 정말 분노도 일어나고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만 저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기 전에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깊이 사유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파면되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씨가 3년 동안 지은 모든 부정부패 이 혐의를 다 낱낱이 다
이제 드러나게 해서 3년간의 범죄 행위를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나 우리 민주공화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까지 저는 제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결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의 작은 역할에 동의를 하게 되시면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제 정세를 하고는 안 보이는 것을 두고 신탁을 해야 돼요. 뭐 5년, 10년 정도는 검색하니까 지금 생각했더라면 그걸 받았더라면 우리가 이 분단도 없었고 6.25도 없었지 않았겠는가. 반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면 차제에 우리가 미국이 성가신 존재지만 우리가 대미 접촉을 이제 그런 우리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진보적 피성인들 모임인데 이런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총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은 적어도 여기 있는 지성인들은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저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가 한마디를 하니까 이거 뭐 트럼프 취임 이전에 벌써 우리가 그 가자 지구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전쟁 곧 끝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서면 우리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민회 얘기 좀 주소로 보니까 대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 3년 맡으면서 통일은 좀 미루더라도 삼통실에는 통일, 통신, 통상 어떻게 하든 이루어내자. 중국은 대만하고 싸우면서도 일찍 이루어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매진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상황 또 우리가 이준석 정부 이런 이제 대결 붙도록 가는 것을 두고 우리 같이 힘없는 이 민족 사회단체로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본격적으로 좀 트럼프하고 만나서 우리가 그 침탁하는 그런 우리가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안보과 접근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평화 정착이 될 수 있는 조금 정부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이런 그 각계 단체 대표들이 한번 접촉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조기가 지금 풀리고 있겠다. 나보고 성조기를 죽일래.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야단을 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대미 매판 그 종속 논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깬 그 이성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의 양심 세력이 있잖아요. 그 총스키 같은 MIT 이런 분들의 시선인들 만나서 진지하게 국제 정치는 이 노골적인 이게 소셜 다이리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사 김규식 박사가 그 파리 강화회에 갔더만 자기가 힘이 없는 것을 뼈대에 느끼지 않아요. 그 감정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겠죠. 그 현실은 국제 정세가 힘의 논리로 가는 것을 두고 이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이제 그것이 있었다고 민족 자격으로 우리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배경하에서 3.1운동이 기회를 주셨는데 남북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최근에 정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쓴 민들레 기관
글인데요. 윤석열을 비롯한 저기 법원을 깨부수고 들어간, 그리고 국힘당의 의원, 일부 의원들, 그리고 그 유튜버들, 이 모두는 어떤 잘못된 신념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망상 공동체다. 망상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어떤 이름 하에 언론의 자유 뭐 이렇게 다 보장이 되지만, 저들의 저러한 행위마저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용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불관용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관용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화두가 저들을 과연 우리가 어느 선까지 관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이다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태일 총장님도 국민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항상 옳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옳다라는 것이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 논리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그때 국민이 항상 옳다라는 말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절차와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지키고 그것을 갖고 나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옳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결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히틀러 이후에 독일이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이뤄냈듯이,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 남북 문제도 포함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 민화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도 다 끊어졌고요. 남북 교류는 당연히 또 끊어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우리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이제 화두를 던져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로, 우리는 이제 민족 한 민족도 아니고 앞으로 통일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헌법조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조차도 그런 것을 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북 관계는 이제 냉온탕을 오고 갔으니까 저희 남측의 민화협은 그런 상황의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평화와 통일을 한 두 개 수레바퀴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도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또 우리 같은 민화협 회원단체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됨으로써 이게 미국 핵보유국, 북한을 핵보유국이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져올 어떤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차기 정부가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할 텐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고로 다들 걱정하듯이 우리가 이 내란 세력의 말하자면 예봉을 꺾고 지금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는 지금 칼자루를 쥔 듯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뭐 이제 저들의 어떤 반격이랄까요, 새로운 또 공세, 이것에 관련해서는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 이런 어떤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자신도 무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대고 하시죠. 네. 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저기 해방 후에 우리가 반민특위마저도 무너졌던 어떤 그런 것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깊게 보고 나가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지금 승리를 얻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김태일 교수님의 총장님의 이야기를 한말로만 요약을 한다면 이 공화주의적 가치,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무너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로부터 해서 또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어떤 공화주의적 가치, 공동체의 가치 이것을 복원하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공존의 어떤 그런 어떤 질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도층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대응하는 그렇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 자신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딱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하고 좀 엄중한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